학교에서 쓰기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쓰기 과제를 내주었을 때 아이들이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논술학원에 보내놨더니 도대체 우리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늘고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글을 아예 못 쓴다기보다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초등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글을 얼마나 수려하게 잘 쓰느냐,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이런 것보다 자신감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수업을 하면서 혹은 본인이 글을 쓰면서 글 별로 어렵지 않네, 쓸만하다, 책 괜찮다, 읽을만하다, 발표 할만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성장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앞으로 수행평가에서 써야 하는 글쓰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부터 글쓰기를 싫어하면 중고등학교 때 수행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정말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이 초등 시기에는 아이가 즐겁게 글을 쓸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머님들 아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대로 글 못 쓰고 또 시작했는데 좀 있다가 다시 와보면 여전히 그대로이고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좀 다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께서 절대로 아이들한테 다그쳐서는 안 되는 표현 3가지 정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의 친구들은 글은 쓸만하다, 나를 표현하는 게 말이 아닌 글이란 방법도 있구나,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떤 말들을 먼저 조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어머님들이 아이들 글을 딱 봤는데 너무 짧아. 그래서 이 짧은 글을 보고 다시 써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왜 이렇게 짧아? 학교에서 숙제로 내는 건데 좀 성의 있게 써야 되지 않아? 이거보단 좀 더 길게 써야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요, 이 글을 어떻게 하면 더 길게, 더 많은 내용을 넣어서 써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가끔은요,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원에 가서는 글을 길게, 그리고 내용도 잘 써오는데 왜 집에 와서 학교에서 감상문 써라고 해서 써서 내려고 하는데 애가 제대로 학원에서만큼 잘 쓰지 않아요. 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이유가 뭐인 것 같으세요? 네. 일단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글만 바로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상문을 쓴다고 보면요, 아이가 한 편의 글을 쓰기 전에 책 한 권을 읽은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요. 등장인물은 어떤지, 너의 감정은 어떤지, 그걸 가지고 토의나 토론도 하고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과정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싹 다 빼놓고요, 글 바로 써봐 하면 아이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면 이때 어머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글을 쓰기 전에 개요라는 걸 간단하게만 써봐도 좋습니다. 이거 고학년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저학년들도 글이란 처음, 가운데, 끝이 있고 각각의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쓸 건지 그 글의 구조를 잘 잡아보고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요, 중언, 부언 하는 것들 있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글을 길게만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이가 글을 다 쓰면 폭풍 칭찬해 주세요. 초등학생은 6학년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도 6학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표현, 특별한 표현에 밑줄만 그어줘도 아이가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아이를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글씨체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글씨체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해요. 글씨를 못 써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구성으로 글을 만약 썼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쓴 글씨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예쁜 보석이 있어도 신문지에 대충 써서 툭 주면 그거에 대해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씨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기
쓰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글 쓰기 전에 글씨를 또박또박 잘 써보자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아이가 글을 막 썼는데 글 다 쓰고 나서 야 이거 다 지워. 글씨체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이러면서 글씨를 다 지워버리게 하면 다시 쓰긴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글씨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처음부터 글씨를 또박또박 잘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잘 쓴 친구의 글씨체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도 사실 글씨체가 그렇게 예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글씨체가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어서요. 제가 뭐라고 크게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는 이제 누군가로부터 평가받을 일이 없거든. 그런데 너는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평가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글씨체를 좀 신경 써서 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 친구들 중에서는 글씨체가 정말 예쁜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정말 예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 쓰는 친구들과 내 아이 비교하면 절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이의 글씨체가 좀 개선된 부분은 아이가 이전에 쓴 글씨체보다 한 달 후에 쓴 글씨체가 더 좋아졌다. 이러면 칭찬해 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엄마가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좀 힘들었는데 오늘 쓴 건 야, 엄마가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조금씩 노력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셔야지 내 아이와 글씨를 너무 잘 쓰는 다른 친구들을 비교하시면 어머님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엄마 마음대로 첨삭하는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글을 읽다 보면요, 주술 관계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갑자기 이런 주제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거 뭔가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빨간 펜을 들고 글을 막 고치시거나 아니면 엄마의 의견을 좀 강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맞춤법을 고쳐주는 것, 그리고 잘못된 문장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도 알고 배워야 하니까요.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날까봐 잘못됐는데 그냥 너의 생각대로 써는 저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이한테 쓸 때 빨간 펜은 잘 쓰지 않고요, 초록색 펜이나 아니면 파란색 펜으로 쓰고요.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건 원고지 표기법으로 너의 글을 고치고 있는데 이렇게 네가 나중에 고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머님들께서는 원고지 표기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색깔 펜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다르게 바꿔보는 건 어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바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은요, 엄마가 불러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의 글을 보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면 엄마가 이 내용 다음엔 이걸 써봐. 지난번에 우리 가족여행 가서 이런 느낌을 겪었잖아. 그 느낌 그대로 써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이들의 글을 정교하게 만들고 좀 더 풍부한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이의 감정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재미있다 이렇게 나왔다면 어떤 점이 가장 재미있었어? 재미있다 말고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글을 한 줄 더 쓰고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글의 다음 부분을 채워나가면 훨씬 더 완성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역할은 생각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교사라고 해서 아이 글을 마음대로 고치고요, 내 마음대로 생각을 막 이렇게 써보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걸 좀 더 잘 풀어내서 설명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글의 종류와 그리고 그 글의 종류에 따라서 글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러한 글은 어떤 개요를 가지고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글의 내용을 채우는 건 순전히 아이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야 엄마가 빠지고 교사가 빠졌을 때 아이한테 쓰기 과제가 나왔을 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뭔가를 도와주고 있으면 그 친구가 혼자 글 쓰는 상황이 됐을 때 당황스러워하고 또 한편의 글을 잘 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글을 고치거나 혹은 아이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기는 하잖아요. 그런 어머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향만 조금
바꿔서 아이에게 전달하면 아이도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특히 글이나 책이나 말은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15년간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거든요. 글을 계속 썼을 때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은 친구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쓰는 글은 좀 미숙하고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걸 좀 참고 기다리시되 대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 친구의 글쓰기 실력은 무조건 향상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의 옆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